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중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실제 어떤 투자자나 투자자들이나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담했던 사례들을 오늘 몇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추려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입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입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궁금증을 가진 투자자나 조합원들도 많으신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실전에서 정말 누군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혹시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02-6007-834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바로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아까 지금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1985년도에 이러한 땅 모양의 신축, 건축 허가를 1985년도에 신축한 물건, 이게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물은 A, B, C라고 하는 3명이 갖고 있었고요. 근데 토지는 또 A, B라고 하는 2명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럴 때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한 실전에서 받은 사례인데요. 이 건축 허가는 단독주택으로 받고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건 지분 쪼개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건축 허가 당시에 건축을 할 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땅은 A, B 2명이 가졌을 때의 구분 등기 혹은 지분 등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각 지분별로 가졌다 해서 지분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A, B, C에서 A와 B, 그 다음에 C, 이 사람들이 각각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권은 총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985년이라는 점인데요. 과거에 1990년, 다시 말씀드려서 1990년 4월 21일 이전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고, 모두 주택들은 다세대 주택이나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2가지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1층, 2층, 3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는요, 다가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축 허가를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1995년도에 만약에 이 물건을 신축을 했는데 건축 허가를 단독주택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지분 등기를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입주권이 몇 개 나오느냐? 이때는 입주권이 1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990년 4월 22일 이후에는 다가구 제도가 나왔기 발생했기 때문에 요 당시 1995년 만약에 10년 뒤에 이 물건이 이런 형태로 신축을 하고 추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역이 구획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이 3개가 아니라 1개밖에 나올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물건이다,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사례 2인데 이 물건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이 물건은요, 대지 면적이 나대지인데, 건축물이 없죠. 나대지인데 총 면적이 185제곱미터인데 이 물건을 아들 3명, 자식 4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았냐면, 나대지인데요.
한 명 A라는 사람이 그 큰아들인가 보죠. 95제곱미터를 받았고요. B라는 그 자제분이 그 40제곱미터를 그 상속을 받았고 C가 35제곱미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D 뭐 막내 아들인가 보죠. 이 사람이 그 15제곱미터를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과연 그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도 그 실전에서 나온 그 사례 문제인데요. 바로 이 물건은 뭐냐면 그 이 물건이 한 필지를 한 필지를 그 공유를 했다는 그 형태의 물건인데 이 물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분할. 그러니까 까먹고 그냥 상속만 받고 이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분할, 즉 이거 토지는 그 분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토지 필지를 그 분필을 그 안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A 같은 경우에는 그 도정법상의 그 토지를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그 공동 소유를 하였을 경우에는요,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입주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9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요. 나머지 자제분들 B, C, D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40, 35, 15 이렇게 더하면 이게 그 90제곱이 넘기 때문에 딱 9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온다. 따라서 입주권은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땅의 면적이 만약에 90제곱미터 이하 만약에 85제곱미터였다고 예를 든다면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A만 입주권을 받아야 되는 그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할을 하였을 경우, 즉 그 분필을 그 하였을 경우인데요. 여기서 그 분필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 한남동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요. 한남동 그 하나는 그 100번지,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00-1번지, 100-2번지, 또 하나는 그 100-3번지를 이렇게 분할하는 그 분할 혹은 분필을 하는 예를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그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9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B와 C 같은 경우는요. B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그 조건부로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대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9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도정법상 무주택 세대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 입주권을 준다. 따라서 이 B와 C 같은 경우는요, 무주택 세대주를 만약에 계속 그 유지를 하였다. 그럼 그 무주택 세대주의 그 시점은 언제냐?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그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신다면 입주권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그 D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3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 D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이 그냥 청산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재개발에선 청산이 된다고 하였을 때 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D 같은 그 15제곱미터 요 정도의 그 조그만 그 소형 그 과소 필지 같은 경우는요, 그 좀 더 큰 평수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D라고 하는 사람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그 설명을 또 그 케이스 3을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사례 3인데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입주권이 과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파트 상가, 왜냐면 그 도정법상의 그
대원칙은요. 아파트를 봤을 때 대원칙은 주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에는요. 그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주거용 주택이라 그래서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은 그 상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공부상 그 건축물 대장상 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 용도도 그 상가일 경우에는 과연 아파트를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인데 이거 대원칙은 주택이 아닌 것은 그 근린생활시설 밖에 있는데요. 도정법상 그 예외가 그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 상가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형 상가를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상가. 왜냐면 그 재개발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 보통 뭐 층수가 뭐 대지가 뭐 100평, 건물은 뭐 5층짜리 통건물 상가였을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대형 상가일 경우 이렇게 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 그 아파트를 그 받는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구분 등기된 그 소형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구분 등기 소형 상가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뭐 101호라든가 뭐 202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등기가 각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소형 상가인 경우에는요. 소형 상가인 경우에도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향후에 그 시공사가 선정되고 전 구역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이 그 권리가액이 산정이 됐는데 이 권리가액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최소 규모 그 아파트 추산액보다 권리가액이 상가의 구분 등기된 소형 상가의 권리가액이 크거나 같다면 이것도 역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지난주에 한남 5구역 그 촉진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과거의 그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지난 그 기존 그 클린업 시스템에 나온 안에서는 최소 규모의 아파트가 그 59제곱미터 즉 23평 아파트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서울시의 어떤 권고안에 따른 수정안에서는 최소 규모 아파트의 규모가 그 39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최소 규모 아파트가 59제곱미터에서 39제곱미터로 줄어들므로써 이렇게 그 한남뉴타운 같은 곳에서 그 상가와 상가 실제 사용을 상가로 사용하는 지역의 어떤 구분 등기된 소형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도 그 설명할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